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치대회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김성회 소장님. 며칠 만에 당적이 달라졌어요. 요즘 당적 물어보는 게 제 일이에요. 네. 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제가 열린민주당에서 당원들이 했던 열린 캐스팅이라는 것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네. 예, 열린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당적을 며칠 되신 겁니까? 한 일주일은 일주일쯤 안 된. 됐네요. 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곧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어떤 관계냐. 뭐 요즘 자매 형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어떤 거냐. 열린민주당은 공동 운명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런 표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맞지만 선거는 따로 치르는 형태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추구하는 방식과 또 그 노리는 유권자층이 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다. 오히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더 넓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지층이 상당히 좀 겹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겹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지금 투표를 못 정하고 있는 무당층이 어디에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 지형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 말고 실리를 추구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로 따지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 선거엔 어디를 찍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의 후보군들 중에 그런 네.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보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군들이 전 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을 해 들어가면 민주당은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열린민주당은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뭐 주진영 네네. 선생이라든지 또 김진애 박사라든지 손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보수층에서도 소구력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네. 접근이 될 거고요. 그건 네. 뭐 곧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표본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표 경쟁이 없을 수는 없죠. 그걸 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이게 주로 노리는 데서는 국민의당이 지금 20%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20%의 국민의당을 안 찍으실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원 위원장님은? 요즘 그 김성애 소장님이 확실히 잘 나가긴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왜요? 시작한 지 뭐 한 5분 가까이 그냥 혼자서 동무대를 껐는데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참 관련된 당에 대한 질문이어서. 네. 예,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갖다 붙이시는데 뭐 저희들이 보면 좋게 보면 참 전략이 뛰어나다 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우리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 참 꼼수에다 꼼수 하나 더 얹은 거가 되죠. 더 얹었다.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 환치 건너 두 치들이 모인 거고 네. 사실 이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걸 보고 참 우리가 배울 게 많구나 싶었던 거는 네. 사실 조국 사건 때문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조국 사건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무슨 소리냐.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끝까지 조국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눠져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조국을 수호하자는 쪽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기에는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네. 나고 그러니까 손혜원 뭐 이분들 정봉주 이런 분들이 지금 보니까 열린민주당. 네, 당 이름을 외우기 힘들어요 요즘. 네. 그래서 그 여기에 관계됐던 분들 뭐 조국 관련된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갖다 가지고 여기 그분들은 이제 이 당 정도면 찍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범진보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자들의 표를 싹쓸이하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고 결국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편으로 또 뭉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 국민의당 예를 들면 지금 미래통합당 그 옆에 있는 나머지 당들 이런 당 뭉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뭉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게 이렇게 평소에 성찰을 서로 많이 주셨어요. 네. 사랑하면서 가야죠. 우리도 잘나고 먹을 게 많을 때는요. 네. 속으로 불만 있어도 안 싸워요. 뭐 이거 안 되면 저거라도 먹으면 되니까. 근데 네. 그쪽 집안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가진 게 없을 땐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 너무 배고플 때는. 예. 네. 이게 기본적으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 연합 정당으로 시작을 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각자 연어처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선거 끝나보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중이니까요. 네. 정치는 모른다.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요. 예. 근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같이 하자고 제안을 직접 했는데도 열린민주당에서는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자세한 사정은 제가 뭐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네.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뭐 짜고 치는 거잖아요.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되니까. 짜고 친다. 예, 그렇게 해야지 표가 다 양쪽으로 골고루 가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해찬 대표하고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네. 예, 그 아주 혈연같이 가까운 사이가 맞긴 한데 혈연같이.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네.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고요. 이게 뭐 잠시 후 다시 만나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로 창당한 거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뭐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겠다. 독자적인 정당으로 일단 선거는 치르는 거고요. 선거를 치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뒤에 가서 봐야 알겠죠. 뭐 합당이 아니라면은 그냥 정책 연합 뭐 이런 거겠네요. 기본적으로 정책 생각할 수 있는 게. 연합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뭐 4월 15일 지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나중에 합당을 하면 당을 위한 우국 충정이고 만약에 합당을 안 하고 따로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철새까지는 그래도 기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당을 이러저러 옮겨 다니는 건데. 예. 그나저나 이 정치인들의 약속이라는 건 참 자주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주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제 합류한다고 하면서 후순위로 본인들 이제 순서를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11번부터 우리 당 배치하겠다.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시게. 이젠 남이당 이제 전망이지만.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태고 이해찬 대표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그래도 본인 한 말들은 꾸준하게 지켜왔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건데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을 좀 더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당들이 네.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꼭 11번부터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겠죠. 어쨌든 신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해찬 대표가 썼어요. 어찌됐든 11번부터 한 17번 정도까지는 지금 당선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비례정당. 그 뭐 김성희 소장님이 이제 다른 정당이 됐고 네. 이 MBC에서는 야 조대원 빨리 민주당 넘어와라 그러고 보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야 빨리 민주당 가라 첩자야 이러는데 민주당을 이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빙의해서. 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앞번호 10번 준다 그럴 때 제가 군소정당 사람들 진보 쪽 사람들로 얘기해 보면 민주당이 과연 그 약속 지킬까? 못 믿겠다는 얘기들이 이미 많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 당이 못 믿을 당이란 거고 국민도 못 믿고 자기 동료들도 못 믿고. 근데 제가 봤을 때 17번까지는 무난히 된다. 네. 현재 한 30% 정도의 지지율만 얻어도 20명 정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통 크게 이 군소정당들 끌어모았는데 뭐 알짜배기든 다 빠졌지만 그래도 약속을 처음에 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네. 신이고. 그래서 아니, 마치 지금 방송은 민주당이 안 지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좀 불편한데요.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11번 이후로 부끄러워야죠. 한다는 것이 약속이고 뭐 내일 발표가 될 테니까 이제 지켜보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11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이제 배치한다고 했던 네. 거고 그 지켜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김상희 소장님이 오늘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아니 좋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어디 뭐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들 번호가 예. 마구마구 바뀌었어요. 12명 제가 계산을 하고 왔는데 네. 당선권을 최대 맥시멈은 20번으로 봤을 때 20번 맥시멈. 안에 12명이 바뀌었더라고요. 12명. 예, 12명이 못 받거나 20번 밖으로 밀려났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른바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언론에서는 맞습니까? 뭐 일단 친원 체제는 아니니까. 네. 예. 친원유철 예, 말씀하시는 그 체제는 거죠? 아닌 것 같고 대표? 당 대표님 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친황 체제라고. 예.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가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뒤바꾸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국민들이 보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그렇겠죠. 보면 참 네. 나 뜨겁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네. 저렇게 얼굴 두껍게 저런 일을 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겠죠. 예. 좀 뭐 당의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뭐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겠지만 네. 또 한 당에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순번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국회의원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뒤로 밀리고 나면 밀리시는 분들은 또 화가 나겠죠 또. 예, 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당해봐가 아는데 네. 예, 그렇게 말이 자꾸 바뀌면 사람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언어를 최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황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뭐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이제 4.15 총선까지 26일 남았는데 소탐대시라고 쉽게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은 우리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릴 뿐입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하고 지지를 보내줄 방향으로 공천 갈등을 신속히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황교안 대표가 말씀을 하시고 남의 당 일인데 네. 바로 잡힌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주 성대모사 하신 놀랍습니다. 거죠? 예. 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음이라서. 네. 최초 시도였는데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좀 실패한 많이 것으로요. 늘었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이 흐름이 사실은 이제 뭐 위성정당, 뭐 자매정당, 비례정당 이게 다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남의 당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당의 어떤 공천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더불어시민당도 약간 좀 신경 쓰일 만한 대목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더불어시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런 식으로 누구를 놔라, 누구를 빼라, 뭐 마음에 안 든다, 든다는 얘기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 언급조차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기 없죠. 때문에 네. 민주당 비례후보로 옮기는 정도의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파트너로서 협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식으로까지 공천 갈등을 신속히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저에는 이제 미래한국당은 20석 정도 비례를 받게 되면 네. 제 아무리 재판관이고 선관이고 우리 정당을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배짱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나치죠.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검사 생활 오래 하셨지만 아직 네. 이 선거법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고요. 네. 예. 사법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사가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라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제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 대표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률가 뭐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네. 잘 알 텐데 선거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뭐 내용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워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워딩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경계를 넘어선 듯한 그런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처음에는 그 한선교, 네. 공병호 이분들이 뭔가를 터뜨릴 듯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한 발씩 다 뺀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경솔했다 얘기하고 이미 뭐 저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만 정치권에서 그 정도 계산하고 네. 이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까지 걸릴 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도 봤지만 뭐 그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 이쪽 그 제1야당이 네.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보고요. 네. 지금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각자 그 선을 절묘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선거법 위반까지 걸기에는 나중에 뭐 봐야 되겠지만 고발한 쪽은 고발했고 근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선교 대표가 말을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박진, 박영준은 비례공천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여기 어디가 절묘한 아니 겁니까? 뭐 완전 열받아가지고 넘어선 거지. 내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가 해봤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나중에. 그쪽에서 제대로 증거가 있는 것도 지금 아니고. 저기 뭐야 발언을 한성교 대표한테 번복한다는. 지침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뭐 저는 법률가는 아니고요. 네. 딱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이 구두밖에 없으면 그렇게 예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참 부끄럽고 화가 나는 부분이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국민들을 희화화하고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은 심상정 대표도 이걸 걸 정도로 자기가 당당하냐 그런 거 따져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비례정당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를 좀 주시는데요. 좀 피로감도 있으신 것 같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일단 정치인들도 당 이름 헷갈려 하니까 당연한 뭐 현상이죠. 안명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비례당을 만든 것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9577번님, 두 분 비례정당에 너무 많아서 혼선이 와요. 이해되도록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9577번님. 네. 지역구 공천 얘기도 잠깐 해보죠.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대구 수성을 지역에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끊고 더 이상 조선일보 갑질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오늘 낸 기사가 통합당 낙천 현역들 만만한 곳 무소속 출마 이런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다 이런 얘기인 거고 네. 이제 거꾸로 하면 지금까지 내가 조선일보를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그 격정의 토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사의 기사를 정당이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사실 부끄러운 거죠. 언론사의 비판은 비판대로 듣고 정치는 정치인대로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 갑질이라는 단어 하나에 전 많은 역사가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네네. 이 갑질이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참 곤란한 질문인데 네. 뭐 같은 팬끼리인데 뭐 열받으면 같은 팬끼리도 좀 싸우고 부부지간에도 말다툼도 하고 하잖아요. 아니 조선일보랑 지금 미래통합당이 같은 편이었나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님 저기 예전에 대선 후보 되시고 할 때는 조선일보가 또 많이 도와주고 했으니 언론이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다들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그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서로 간에 좀 불만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또 사이 좋아지겠죠 뭐. 저는 MBC는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MBC 댓글 보면 또 공정하게 뭘 공정해. 맨날 김성애가 잘했다고 이겼다고 맨날 그랬던데. 감사합니다. 댓글을 보시고 전반을 판단하시긴 좀 그렇고요. 예. 어찌됐든 이렇게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를 상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화를 낸 것 같은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네. 홍준표 대표는 지금 근본적으로. 어쨌든 정치적 생명이 여기 달렸고 이번 선거에 사실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전직 당 대표를 2번 하셨고 네. 그다음에 대권 후보까지 하신 분이 여기서 못 살아 돌아오면 정말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다 절박한 보니까 상황. 절박한 상황이죠. 네. 절박한데 사람이 안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할 때까지 정말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양아치 공천이라고 본인이 표현하실 정도로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하고 이런 결론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 그리고 또 뭐 여성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네네. 그 여성 후보 때문에 여기 보니까 원내에 한 번도 진입 못한 여성 후보라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거니 본인은 이미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 돌려가지고 네네. 그 후보가 결정되기 한 열흘 전부터 그 지역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홍 전 대표는 그랬죠. 예,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유승민계는 약진했고 소위 친황은 고전했다. 그리고 친박 세력은 거의 사라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소장님? 예, 저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김영호 네네. 공천위원장이 공천하는 과정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결속을 다져지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네. 예,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시간으로 돌아오니까 네.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당. 친박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정리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권력기를 잡았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좀 약해지는 거고 유승민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래 많이 내려 꽂히면서 사실은 그 기존에 있는 당협위원장 이제 동료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져서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승민계 그래야 10여 명이고 다들 네네. 어려운 곳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나름대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분들이고 그래서 약진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고 그냥 평균 정도 한 것 같고 친황이 고전했다는 것도 저는 또 수긍하기 힘든 게 네. 대표적인 친황 인사 몇 명은 이렇게 살아났다. 뭐 경선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떨어졌지만 대부분 경선까지 다 갔고 그 다음에 이 느슨한 형태의 황교안 대표하고 가깝거나 네. 황교안 대표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은 네. 많은 분들이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명을 가지고 친황은 고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지나치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김에 민주당 공천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친문 86 현역이 돋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이 당은 원래 이런 당이니까 네. 뭐 친문 86. 네. 뭐 무난하게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또 많이 앞서가는 당이니까 사실 긴장감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원래 예측했던 대로 큰 변화 없이 뭐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다시 586이냐 이런 지적이 솔직히 많아요. 민주당 공천을 두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586이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일을 못하거나 무능한데 안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경선으로 붙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네. 의정활동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탓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586만 실력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진 않죠. 예. 네, 40대도 그렇진 않은데 실력이 있을 수 40대가 있는데. 실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은퇴해야 될 이유가 있니라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하는 상태라서 좀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긴 한데 네. 비켜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번 시스템 공천을 도입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량해서 평가한 거 아닙니까?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이긴 것을 가지고 10일 거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무난했다라고 하지만 예상대로 무난했다고 하지만 선거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다 솎아내고 쳐내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선거가 이제 좀 지나가면 조금 더 선진국화되면 전 이렇게 시스템 공천으로 굳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 정치인들은 지역에서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선거법. 네. 586이 경쟁을 허용한다면 상시 선거 운동을 풀고 정치 예비인들, 예비 후보자들도 같이 할 수 길러내는 있도록 시스템을 예. 586들이 마련해야 된다. 아니,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들이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86 독점은 심각하고 네. 586 독점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많이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대회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